네, 반갑습니다. 해커스 임용생물 정단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6월 분자생물학 강의가 시작되는데, 먼저 약간 목소리가 제가 조금 이렇게 거칩니다. 잘 안 걸린다는 감기를 온열에 걸려서 조금 목소리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제 풀면서 항상 그렇듯이 말씀을 또 드릴 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인데요. 아주 오래된 기출이죠. 그래서 유전 정보는 DNA 이중 나선을 구성하고 있는 염기 서열에 의해 결정되며 한 개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들은 같은 유전자군을 가진다. 이건 그냥 상식으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간혹 일반 생물학에서 물어보는 것들, 어떤 특정한 A세포와 B세포의 유전자군, 같은 유전자를 가지느냐, 같은 유전자를 가지는데 그 어떤 유전자가 발현되느냐의 차이죠. 사람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DNA 한 가닥을 늘어뜨리면 1m 정도 된대요. 그런데 직경이 수 마이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 핵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럼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유전자부터 염색체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의 내용입니다. 한 두세 번 정도 지금까지 출제가 됐는데 보통 출제가 앞으로도 된다고 보면 한 그 2점짜리 문제, 그냥 채우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따르게 아주 어렵게 내는 부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개념을 보시는 거죠. 이렇게 볼 때 DNA의 이중 나선입니다. DNA가 되는 거고, 사실은 DNA에서 어떤 특정한 염기 서열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분이 유전자가 되겠죠. 유전자 A라고 보면 전사와 번역을 거쳐서 A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또 다른 영역은 유전자 B가 되겠죠. DNA 전부가 유전자가 아니고 DNA 상에 있는 결국은 전사와 번역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이 멘트가 뒤에 문제 풀 때 보면 mRNA 등 기타 유전자란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실제 분자생물학에서 유전자라는 이 글자를 붙이려면 일단 유전자라고 하면 DNA와 등치가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쓰시오, 유전자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DNA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정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에 그런 거 없이 그냥 mRNA라든지 다른 부분들도 유전자라 표현한 게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건 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긴 1m에 달하는 DNA를 그대로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응축의 과정을 거칩니다. 응축의 과정을 거치는데 긴 이렇게 실이 이렇게 풀어져 있다면 실패에 이렇게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패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게 뭐냐 하면 모든 그림은 요즘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숫자로 2개씩 있는 히스톤 단백질에 묶이죠. 여기에 히스톤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H2A, H2B, H3, H4가 하나씩 존재하면서 그게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개수는 8개, 파량체, 옥토모를 이루죠. 여기에 DNA가 감기게 돼요. DNA가 이렇게 감기게 되는데 예전에 분자생물학을 할 때는 이 감김의 바퀴 수까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1.75바퀴가 감기느니 3분의 2바퀴가 감기느니 근데 그걸 물어보진 않겠죠. 왜냐하면 감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감겨진 이 단위를 뭐라 부르냐면 뉴클레오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응축의 기본 단위라고 부릅니다. 뉴클레오솜은
응축의 기본 단위라고 부르죠. 이런 뉴클레오솜 간에 연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DNA가 이렇게 나와서 또 다른 뉴클레오솜과 연결이 되겠죠. 그때 이 뉴클레오솜을 연결하는 또 다른 히스톤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게 연결 히스톤인 H1이에요.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은 종류가 몇 가지냐라고 물어보면 종류가 5가지다. 그래서 H1 연결 히스톤이 있고 그리고 H2A, H2B, 3, 4 있는 이 5가지 종류인데 특이한 건 여기에 뉴클레오솜을 구성하는 히스톤 단백질에 보통 리신과 아르기닌이라는 양전하를 띠는 아미노산들이 많이 분포합니다. 그래서 이 분포하는 이유는 뭐냐면 DNA의 인상기의 음전화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강한 결합을 만들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 구조다. 이것들이 좀 더 꼬여요. 사실은 꼬이는 게 길이를 따지면 일반적으로 좀 더 응축이 되는 형태, 좀 더 이렇게 뭐 응축이 되어 있는 형태. 근데 길이를 따지면 10나노메타에서 11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또 책마다 좀 달라요. 12나 11, 그냥 10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응축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 구조를 크로마토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한 30나노메타 정도로 더 응축이 됩니다. 그래서 더 꼬이고 응축의 과정을 거치면 아주 이렇게 좀 꼬여진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염색질 또는 뒤에 필라멘트를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뀌고 이 형태가 이제 최종적으로 보통 응축이 되면 뭐가 되냐면 염색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기의 S기를 거치면 복제가 일어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응축이 일어난다. 이렇게 일어날 때 여기에서 이제 물었던 건 뭐냐면 DNA의 응축에 관계하는 단백질이 뭐냐, 무엇이며 이 단백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라고 물었죠. 그러면 관계되는 단백질은 당연히 히스톤 단백질일 거고요. 이 단백질의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5종류를 다 쓰시는 게 맞습니다. 요렇게요.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응축에 관여하는 건 이 5가지가 어쨌든 다 관여를 해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뉴클레오솜 형성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여기에 관여하는, 이 응축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요렇게만 써야 됩니다. 알겠죠? H1을 빼버리고요. 그거만 한번 참고하시고 밑에 2번 보면 이들 단백질에 의해 가장 작은 단위체의 구조를 설명해라 라고 말했어요. 가장 작은 단위체가 응축의 기본 단위체인 뉴클레오솜이죠. 그래서 2번의 답은 뉴클레오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클레오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클레오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앞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냥 핵산은 보면, 이게 그냥 먼저 정리해 두셔야 될 한 문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 2번 정도 더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 이제는 조금씩 끊어 나가실 때도 됐죠. 그러면, 맨 앞에 보면 그런 거 뭐 그리피스의 형질 전환 실험이라든지 이런 유전 물질을 찾는 과정, 요것들은 이제 점점 더 약하게 보셔도 되죠. 거의 뭐 날리셔도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번을 보셨다면 2번째 보면 원시 생명체의 유전 물질은 RNA로 추정된대요. 그런데 뭐 후손에게 전달돼야 돼야 되는데 취약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 pH가 높은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pH가 높은 조건에서
인접한 두 뉴클레오타이드 사이에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이 끊어져 버린데 쉽게 끊어진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요것들. 탈아미노화 반응. 기출 문제에 나온 것들은 무조건 다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탈아미노화 반응에 의해서 시토신이 탈아미노화 되면 우라실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들. 이런 두 가지의 취약점을 이야기하면서 DNA가 저런 RNA의 불안정성을 극복했다. 그래서 지금의 유전 물질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써봐라. 그 다음에 근거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련된 거, 물론 진화와 관련이 더 있지만, 핵산, 즉 RNA나 DNA의 진화 과정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RNA 월드라는 가설이 있죠. 일반적으로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유전 기능과 대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생각할 때 유전 기능은 RNA가 수행했을 것이다. 그리고 대사 기능도 RNA가 수행했을 것이다. 이런 시대의 초기의 가설을 RNA 월드였다. RNA가 유전 기능과 대사 기능을 다 하는 경우. 그러면 또 관련해서 하나 기억해 두실 건 뭐냐면 RNA가 어떻게 대사 기능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때 RNA가 뭐요? 리보자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보자임의 역할을 해요. 그러면 리보자임 나오면 보통 실험과 관련된 건 그 일반 생물학에도 많이 나오는 테트라히메나 해가지고 RNA질을 처리하고 전기영동 시켜가지고 즉 뭐 단백질 분해소를 처리해도 아무 변화가 없다. 결국은 RNA가 하는 거다. 그거와 관련된 리보솜 할 때도 뒤에 똑같은 게 나와요. 실험들이. 그래서 리보자임이 나오는데 리보자임이 나오면 그 얘는 반드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제일 첫 번째가 큰 소단위체 리보솜에 있는 RNA인 23srRNA가 결국은 펩티드기 전달 요소, 전이 요소인 펩티딜 트랜스페라제의 역할을 하더라라는 것들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RNase P라는 것들요. 그래서 RNA를 가공할 때 사용되는 적게 써야 되겠죠. P라는 물질. 그 다음에 셀프 스플라이싱에 관여하는 인트론 분자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등이 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등이 있다. 이런 것들 기억을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능이 바뀌죠. 유전 기능은 RNA가 하는데 대사 기능은 단백질이 하게 됩니다. 자, 이때를 뭐라 부르냐면 프로테인을 붙여서 RNP 월드라고 부르죠. 이렇게 불러요. RNA가 번역에 의해서 단백질을 생산한 거죠. 단백질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현재 체제와 똑같은 유전 기능은 DNA가 하게 되었고, 그리고 대사 기능은 단백질로 옮겨간 거죠. 지금과 같은 걸 그냥 DNA 월드라고 합니다. 이 과정들을 이렇게 진화되면서 옮겨가면서 RNA가 DNA가 되는 이 과정에서 역전사 효소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전사 효소가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최초의 유전 기능과 대사 기능을 RNA가 했기 때문에 전체 이름을 붙일 때는 RNA 월드 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도 한번 기억을 해 두시는데, 이거와 관련된 게 RNA에서 치약점도 하겠지만, RNA에서 DNA로 변화되는 이 과정에 이점이 있어요. 이점이. 저거와도 관련이 있는데 문제하고도 이점이 뭐냐? 첫 번째는 안정화됐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게, 즉 RNA보다 DNA가 간략히 적으면 안정화됐다. 훨씬 더 안정성이 높아졌다. 됐나요? 안정화되었다. 안정화되다 보니까 뭘 할 수 있냐면,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많은 유전자의 포함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정화된 건 이중구조를 갖추고 길이도 길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화되다 보니까 많은 유전자를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유전자를 가지다 보니까 유전자의 개수가 사실은 고등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도로 발달한 생명체가 등장하게 되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점이다 라는 것들. 한번 전부 다 그거 할 수 없어서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RNA보다 DNA가 더 안정화된 이유, 예를 들어서 당 인상골격이 내부 연비를 보호한다든지, 그 다음에 수복기작을 가진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우라실 대신 뭐 티민을 가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서 이야기한 것들, 저거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저건 여기에 분자생물학이 가장 기초가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사이토신이 있죠. 사이토신이 나왔다시피 우라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시토신이 우라실로 바뀌는 건 탈아미노예요. 탈아미노기가 떨어져 나가면 우라실로 바뀝니다. 됐나요? 그리고 다 과정을 거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메틸기가 붙은 메틸사이토신이 됩니다. 메틸사이토신이 탈아미노가 되면 티민이 돼버려요. 여기도 우라실이 메틸화 돼버리면 티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메틸사이토신이 탈아미노에서 티민으로 바뀐 건 수복이 안 됐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원래의 티민과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 여기서 말한 건 위에 이 부분이죠. 사이토신이 탈아미노화 되면 우라실로 바뀌어버린다 라는 부분들. 이 과정들을 알고 아래쪽 내용을 보면 RNA가 최초의 유전물질로 이용될 수 있었던 특징 두 가지만 말해라 라고 말하면 약간 다른 내용일 수 있습니다. RNA가 최초의 유전물질, 왜 DNA가 아니고 최초의 유전물질로 이용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유전물질의 정의가 중요해요. 유전물질의 정의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유전 정보의 저장과 복제, 발현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적을 수 있는 첫 번째, 이걸 이렇게 조금 끌어올리면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얘가 어떻게 유전물질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사실은 유전 정보의 저장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유전 정보의 저장이 가능하다. 다르게 말하면 저장도 가능하고 복제도 가능하고 엄밀히 따지면 발현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유전 정보의 저장, 복제, 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 유전 정보의 저장, 복제, 발현이 가능하다. 그거 하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전 정보의 저장, 복제, 발현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진짜 모르겠어. 한 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이거를 분리해서 쓰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뭐 장난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는데, 저장과 복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유전 정보의 저장이 가능하다, 유전 정보의 복제와 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분리해서 쓰시면 채점할 때는 보통 보면 하나로 쭉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유전 정보의 저장, 복제, 발현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유전 정보의 저장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복제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서술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써버리면 하나로 채점이 되고, 그 농담은 아니에요. 채점이 되고 분리 쓰면 두 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있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도저히 내가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두 가지를 찾는데 꼭 그럴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분리해서 다른 걸 쓰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 도저히 기억이 안 나면 그것을 쪼개 가지고 나눠서 쓰시면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저장, 복제, 발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실은 유전 물질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데 이거에 원래 예전에 답이 그거였어요. 유전 정보의 저장, 복제, 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하냐면, 즉 그러니까 효소로서의 촉매활성의 기능을 가진다는 게 이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답안을 보면 촉매활성하고 뭐가 관계가 있어? 유전 물질로 이용될 수 있는 특징을 말해라고 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답을 구성할 때 이 답안이 저장, 복제, 발현 과 관련된 건데 이거 두 개가 맞는 것 같아요. 세 가지가. 근데 그 답에 보면 얘가 입체적 구조를 가지면서 효소의 촉매활성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도 이게 답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됐나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 원 안의 문제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유전 물질의 정의, 유전 물질이란 뭘 유전 물질이라고 하느냐, 즉 유전 정보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복제될 수 있어야 된다,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유전 정보의 유전 물질로서의 특징들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것까지도 포함이 됐었다. 그래서 특징 두 가지만 쓰라 라는 거 요거. 그 다음에 위에 DNA가 위에 제시된 RNA의 불완전성을 극복할 수 있던 화학적인 근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요것들을 극복할 수 있던 근거는 뭐냐 하면, 여기에 문제는 결국은 RNA의 당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RNA의 당은 리보스 당이죠. 그래서 이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넘버링이 붙으면서 리보스 당은 2'의 OH기를 가지고 RNA의 당은 데옥시리보스죠. 그러다 보니까 DNA 같은 경우에는 이 OH기 대신에 H기를 가져요. 근데 OH기가 화학적으로 훨씬 더 반응성이 큰 작용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작용기예요. 화학에서 말하는 작용기. 근데 생물학에서 예전에 그게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반응을 매개하는 매개원자단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개원자단이다, 촉매활성을 가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데, 가장 정리를 몇 번을 해봐도 가장 좋은 건 그냥 작용기라는 표현이 가장 깔끔한 것 같아요. 화학적으로도.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이야기하고 관련된 걸 이야기한다면 DNA는 2번 탄소, 즉 당의, 됐나요? 당의 2번 탄소에 OH기 대신에 H기를 가진다라는 거. 즉 얘는 결국 이것 때문에 이게 반응의 작용기로 사용돼서 pH 낮은 조건에서 포스포디에스터 결합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 DNA는. 그리고 이걸로 따지면 DNA는 염기로 뭘 가진다는 거요? 우라실을 가지지 않고 티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화학적인 특징, 안정성의 장점이죠.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라실 대신 티민을 가지는 것, 그 다음에 리보스 대신에 2번 탄소의 H기를 가지는 데옥시리보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특징인데 직접적으로 묻진 않지만 핵산과 요 기본 핵산과 관련된 것들은 뭐냐 하면 RNA와 DNA의 차이점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너무 진짜 막 중등적인 느낌이에요. 그게 구조가 이중가닥이다, 단일가닥이다, 염기를 티민을 쓴다, 우라시를 쓴다, 그 다음에 당에서 리보스를 쓴다, 데옥시리보스를 쓴다, 이런 것들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라서 이런 문제 자체는 앞으로는 보기 어려울 건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은 다 기억을 해 두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다시 나온다. 안 나올 거예요. 쉬워서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요런 내용들, pH가 높으면 포스포디에스테롤이 끊어지는구나. 그 다음에 탈아미노화 반응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바뀌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런 것들 있잖아요. 유전 물질로 이용돼. 유전 물질의 특성은 정보를 저장하거나 복제하거나 그 다음에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된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가 나온다, 저 문제가 나온다를 떠나서 그 한 부분 한 부분을 다 좀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뭐 생명과학 기술이든 그 앞에 보면 그런 부분이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알 수는 없지만 보통 패턴이 비슷하구나, 뭘 연구할지를, 뭘 이렇게 말하고 싶은지를 비슷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염기의 구조를 뭐 다 외우실 수도 있지만 굳이 이걸 막 이렇게 고리까지 완벽하게 붙고 그렇게까지는 뭐 잘 안 외워두셔도 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은 다 구조를 기본적으로 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니까요. 그냥 구조를 그리시오 이러지는 않으니까요. 여기에 보면 DNA 염기 TCA A의 구조적 유사체인 이노신 I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통 보면 메이즈 그룹이라는 큰 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 그룹이라는 작은 홈이 있습니다. 방향을 표시하였다. 화학적 구조 차이를 바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어요. 넓은 홈 쪽이 이쪽입니다. 넓은 홈 쪽이. 좁은 홈 쪽이 아래쪽입니다. 됐나요? 이제 그 구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먼저 저 내용과 관련돼서는 몇 가지 조금 봐두실 게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죠. 염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뭐 너무 당연한 거죠. 퓨린 계열이 있다. 그러면 아데닌과 구아닌이 있고 그리고 피리미딘계가 있다. 그러면 사이토신과 DNA 기준으로 티민이 있겠죠. 됐어요. 그리고 보통 AC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아미노형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GT는 탄소의 이중결합 산소가 있는 케토형입니다. 케토형이 되죠. 퓨린은 고리가 이중고리 구조고요. 여기는 단일고리 구조가 되죠. 됐습니까? 이중고리 구조와 단일고리 구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이 구조가 있으니까 붙일 때 이런 사이토신 같은 경우에 여기가 1번이고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넘버링이 돌아갑니다. 그때 중요한 것들은 뭐냐 하면 이렇게 결합을 하는 부분이 1번 부분이 중요하구나. 됐나요? 이렇게 결합되는 당과 결합 부위가 1번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작용하는 건 4번의 아미노기 4번이 중요하다. 1번, 4번. 그리고 여기에서 넘버링이 붙는 건 여기서부터 붙어요. 1,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붙고 7번, 8번, 9번이 넘버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들은 당이 붙는 것들은 9번에 붙고 9번이 중요하다. 여기가 당과 결합하는 거고 그리고 작용기는 6번의 내용을 봐야 된다. 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피리미딘과 퓨린에 대한 기본적인 넘버링 붙는 부분들, 당이 결합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었고요. 이 부분들은 뭐 필기는 했지만 거의 뭐 따로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는 정도의 그냥 기본적인 부분이죠. 삼중수소결합을 한다. 이런 것들도 많은 이야기가 되니까요. 이렇게 나눠진다. 그러면 저기에서 큰 홈과 작은 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면요. 이랬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여기까지 갑니다. 이게 큰 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 여기 홈이죠. 한 칸 더 당겨서 그리면 또 좋았겠네요. 좁은 홈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좀 줄여버립시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렇게 큰 홈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 사이가 좁은 홈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DNA하고 결합하는 단백질은 대부분은 전부 다 큰 홈에 결합을 합니다. 됐나요? 큰 홈 쪽에 저렇게 작용기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단백질들이 큰 홈에 결합을 하고요. 좁은 홈에 결합하는 대표적인 예정도 하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좁은 홈에 결합하는 대표적인 게 타타박스 바인딩 프로테인 TBP가 여기에 결합해요. 이 좁은 홈에 결합한다 라는 겁니다. 좁은 홈에 결합한다. 그 넓은 홈에 어떻게 저렇게 결합할 수 있냐면 여기에 넓은 홈 쪽에 보면 결국은 피리미딘의 4번 그리고 퓨린의 6번 해서 작용기들이 전부 다 넓은 홈 쪽을 바라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분들, 여기에 있는 아미노기 케토의 산소 부분과 단백질 간의 사실은 상호작용, 제일 대표적인 게 수소결합, 그 다음에 이온성 상호작용과 소수성 상호작용 등으로 인해서 여기에 큰 단백질이 이렇게 있다면 결합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작용들이 일어난다. 주된 결합은 DNA 결합 단백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사실은 주된 결합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소 결합이 가장 주된 결합이고요. 이온성 상호작용 그리고 소수성 상호작용 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합되게 됩니다. 이런 결합들이 제일 크고 구조를 한 번도 묻진 않았던 것 같은데 여기에 구조 요만큼 한 바퀴 회전, 1회전 하는데 보통 길이가 3.4나노메타 정도 되죠. 3.4나노메타 정도가 된다. 됐나요? 3.4나노메타 정도가 되고 보통 bDNA의 일반적인 경우에 이 안에 염기가 10개 정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는 0.34나노메타 정도가 된다. 폭은 2나노메타 정도가 돼요.
메타 정도가 된다. 이게 그냥 DNA 종류 중에서 일반적인 생리 상태의 BDNA일 때 됐나요? aDNA 뭐 탈수 상태나 기타 다른 상태 말고 aDNA나 Z, gDNA 말고 bDNA일 때 이런 형태가 된다. 우선의 감김인 bDNA일 때 이런 구조를 나타낸다라는 것들. 이 문제의 결합을 보면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보냐 하면 여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적은 수의 염기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DNA가 많은 수의 전사인자하고 결합을 이렇게 한다. 일반적으로 큰홈 방향에서 염기를 인식하는 게 유리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큰홈 부분에 기본적으로 뭘 띄냐면 부분 전하들을 다 띄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전사인자들과 수소결합을 형성하는 할 수 있는 부분 전하가 큰홈에 다 분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분 전하를 형성할 수 있는 상태가 큰홈에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전사인자와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부분 전하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 전하가 작용기가 어디에 큰홈 쪽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결합이 가능하고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 두 번째 문항, 이걸 이제 분리 쓰면 프로모터에 존재하는 타타박스 TATA를 CICI로 치환해도 인식하는데 문제가 없대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 TA가 있는 거랑 CI가 있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아래쪽을 보시면 돼요. 요만큼을 잘라서 보시면 TA가 있든 CI가 있든 구조가 똑같다고요. 그래서 작용기의 배열이라든지 전혀 바뀜이 없다고요. 아래쪽 어차피 작은 홈에 결합하니까요. 타타박스 바인딩 프로테인 TBP는 어차피 작은 홈에 결합하기 때문에 TATA가 되든 CICI가 되든 결합하는데 작용기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동일하다. 그래서 작은 홈 지역의 부분 전하가 동일하다. 결합하는데 부분 전하의 변화가 없다. 아래쪽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을 아실 수 있겠다라는 것들. 그것도 알아두세요. 이제 결합 단백질이잖아요. 결합 단백질이니까 결합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 그러니까 여기 결합하는 아미노산 서열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그 아미노산과 이런 결합들을 이룰 수 있는 염기의 서열. 그러니까 아미노산 서열이 바뀌든 염기의 서열이 바뀌든 일부가 변화시키면, 그러니까 만약에 실험으로 낸다든지 뭐 다른 것들 변화시키면 결합에 대한 변화가 생겨서 결합률이 떨어지거나 결합을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아미노산의 서열도 중요하고 염기의 배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더라. 결합에 있어서는. 그래야 딱 아기가 맞는 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번에 이 염기 생화학적으로 핵산이 생합성 되는 것들 몇 가지 한번 짧게 한번 보고 갈까요? 내용은 핵산이 만들어지는 건데, 첫 번째는 시작이 PRPP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앞서 적혈구에 PPP 회로라는 게 물질 대사에 있거든요. PPP 회로에서 리보스 5 포스페이트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회로의 물질 중에서 리보스 5 포스페이트라는 물질로부터 이제 포스포리보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포리보실, 포스포포스페이트라고 가는 건데, 이 PRPP가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노신산 됐나요? 이노신산이 나오고 IMP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크산틸산이라고 해서 XMP가 나와요. IMP는 또 여러 가지 반응을 거칩니다. 됐나요? 여러 가지 반응을 거치면 만들어지는 게 AMP, 모노포스페이트가 되는데 이때 예를 들어서 아미노화가 돼요. 아미노화가 된다. 근데 이 아미노기가 누구로부터 전달되냐면 아스파르트산으로부터 아미노기가 전달돼요. 됐나요? 이렇게 전달되고 여기에 크산틸산인 XMP도 이렇게 바뀌는데 이거는 뭐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GMP가 돼요. 이것도 똑같이 아미노화가 됩니다. 이건 글루타민으로부터 아미노기를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때 물질명 정도, 만약에 이 핵산의 생합성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나오면 뭐 이런 다른 것들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PRPP를 묻기보다는 뭐 IMP 정도로 묻는다든지 아니면 여기 아미노화가 되는데 이 아미노기를 주는 아미노산, 아스파르트산이냐 뭐 글루타민이냐 이런 것들을 묻는다든지 요 정도의 수준. 그리고 아니면 이것들이 바뀌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이제 인산기가 더 붙으면 이렇게 되겠죠. GDP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UDP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은 사실은 뭐의 물질이냐면 RNA의 전구 물질이죠.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왜 RNA가 DNA보다 먼저냐라고 물었을 때 DNA가 만들어지려면 이 과정을 봐도 RNA가 먼저 만들어져야 그 뒤에 DNA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RNA의 물질 생성이 먼저다. 뭐 그런 이야기도 그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기에서 ADP 같은 경우에 이제 DNA로 가려면 데옥시가 되면 되겠죠. 요렇게 되면 되겠죠. DADP가 되고 요것도 DGDP가 되고 이것들도 다 바뀌겠죠. 그러면 CDP 그 다음에 UDP가 되겠죠. 더 이제 DNA는 조금이 더 뭐 붙일 수는 있는데 이게 끝이라는 건 아니고 여기가 DNA의 물질이 되겠죠. 물질은 더 많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뀌는 거 C가 예를 들어서 U로 바뀌는 이 과정은 뭐가 일어나면 또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된 거. 아까 탈아미노화 일어나면 그렇게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서 또 나중에 또 바뀌는 거 아까 우라실이 뭐 되면요 티민이 돼요. 메틸레이션 되면 그렇죠. 그래서 메틸화 되면 또 T로 또 바뀌어요. 이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옅은 RNA가 DNA가 되는 이런 과정들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요것도 한 번 정도 혹시나 앞에 부분 보통 나오면 만약에 진짜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정도 그리고 충분히 알 수 있게 여기서 바뀌면 그 다음에 뭐 D가 붙는다든지 뭐 이런 알 수 있는 것들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을 아마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핵산의 생합성도 한 번 정도는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정보들은 이제 다 아셔야 됩니다. 자, 좁은 홈에는 TBP가 있는 거는 만약에 그렇게 잘 묻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그 좁은 홈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합할 수 있는 뭐 예를 하나만 드시오 라고 말해도 TBP라는 건 나와야 됩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기출됐던 건 어떻게 그냥 물어도 다 기억하시는 걸로. 박테리아하고 박테리오파지,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이죠. 특별하게 이거와 관련된 건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미리 말씀드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인데, 표와 여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상보적인 염기쌍 샤가프 법칙을 통해서 이중가닥이냐 단일가닥이냐를 판별하는 것들. 그래서 퓨린과 피리미딘의 염기가 1대1 50대 50이 되면 이중가닥이다.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하면 단일가닥의 핵산이다 라는 걸 판단하는 부분들. 여기에서는 상대 흑광도 260 핵산에 대한 흑광도고요. 온도에 따른 이 그래프를 딱 보시면 기억하실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그으면 내려오는 TM의 값 됐나요? 이 TM의 값들이 중요하다라는 것들. 지난 모의고사 때인가요? 그때 COT가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COT와 TM은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TM은 DNA의 융의 온도라고 불러요. melting temperature죠. 그래서 융의 온도인데, 이건 절반이 변성될 때의 온도죠. 그러니까 이 절반인데, 요걸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얘입니다. 요렇게 예를 들어서 이중가닥이 있으면요, 요렇게 있으면 이걸 열을 가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예쁘게, 아주 예쁘게 여기서부터 요렇게 해서 딱 한쪽에 절반이 생기는 게 아니고, 실제 열을 가하면 예를 들어 중간중간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막 약한 부분들이 일어나서 어쨌든 전체의 절반이 변성되었을 때입니다. 예쁘게 절반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표현이 그런데 지저분하게 이렇게 구역구역 이렇게 변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이 변성되었을 때 온도를 TM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게 직접적인 TM보다도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DNA의 변성 요인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온도고요. 두 번째가 높은 온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잘 변성되려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높은 온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높은 pH, 이렇게 하고, 그 외에 화학적인 처리입니다. 뭐 디메틸 황산염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화학적인 처리 부분이고, 그 외에 생물, 생체 내에서 DNA를 변성시키는 건 헬리케이스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즉 나선 요소가 역할을 합니다.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온도가 높아지면 왜 변성이 잘 일어나냐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그 결합이 약해지고 끊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높은 pH는, 이게 설명이 다양한데, 높은 pH라는 건 얘로 설명을 많이 해요. 얘가 많아지게 되면, 아까 그 작용기로서 기본 RNA 이야기할 때 OH, 즉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 친액체라고도 하기도 하고, 작용을 할 수 있는 OH하고 반응해서
매개 원자단으로 포스포디에스테르갑을 끊어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 말고 DNA 기준으로 보면 얘가 많아지게 되면, DNA니까 그건 RNA의 이야기고, 많아지게 되면 인산기와의 반발이 엄청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제나 사이에 인산기와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진다. 됐나요? 그리고 낮은 염 농도는 뭐냐면 염이 좀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Na 플러스가 결국은 여기에 Pi, 즉 인산기의 마이너스를 중화시켜 주는데 이게 없어버리니까 Pi에 대한 중화가 잘 안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중화 현상이 잘 안 일어난다. 중화된 게 좋아요. 중화된 게 뭐라 부르냐면 분자 생물학이 할 때 염으로 피복되었다. 피복되어 있는 게 DNA가 안정화된 상태예요. 오히려. 됐나요?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 즉 안정화식에 막이 쌓인 것처럼 피복된 게 좋은데 낮은 염 농도에서는 피복이 어려우니까 결국은 변성이 잘 되더라 라는 것들. 그러면 그거 변성 요인을 본 거고요. 그 TM을 가지고 와서 보면 TM, 융의 온도와 DNA에 뭐와 관계가 되냐면 길이라든지 GC 염기상. 됐나요? 그러면 DNA의 길이가 길수록, 됐나요? 짧은 것보다는 똑같은 염기 정도의 반복 비율이라 하더라도 길수록, 그 다음에 GC 염기쌍이 많을수록, 삼중수소 결합을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TM은 올라가게 되더라. 됐습니까? TM은 올라가게 되더라. 라는 거. 여기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저 정도까지만 보고, 기억 리얼은 어쨌든지 황색 포도상 구균, 세균이고 대장균, 결핵균이고 하나가 뭐냐면 박테리오파지 M13이에요. 자, 염기 조성이 저래요. 그때 물었던 게 뭐냐면 기억 리얼 중 박테리오파지 M13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라고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지금 뭔가 다른 얘기는 없어요. 그럼 유추를 할 수밖에 없는데 뭐 M13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핵산을 가진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한데 없으면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알아? 라고 보면 기본적인 H와 TC, 됐나요? 이거에 대한 퓨린과 피리미딘에 대한 염기량을 봐야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만약에 상보적인 결합을 한다고 보면 여기에 C니까 여기 G가 16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도 34가 되겠죠. 그럼 이건 이중가닥이다 이런 게 돼요. 됐나요? 근데 여기 보면 C하고 T 바로 딱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CT가 벌써 55%예요. 그러면 절반이 넘었구나. 그러면 이중가닥이 아니고 단일가닥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박테리오파지 M13에 해당하는 것을 쓰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니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판단의 근거는 뭐예요? 단일가닥 핵산을 가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대장균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온 세균들은 이중가닥의 핵산을 가져야 되니까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테리오파지가 단일가닥이라는 거, M13이 이중가닥을 가질 수도 있죠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됐나요? 뭐 확실한 건 니은은 뭐가 가질 수 없어요. 포도상 규균이라든지 대장균, 결핵균이 니은의 형태를 가질 수는 없다. 그래서 단일 가닥으로 나타난 니은이 박테리오파지 M14입니다. 단일 가닥 핵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 리얼 중 결핵균에 해당하는 것을 쓰고 판단한 근거를 쓰세요 라고 말했죠. 결핵균에 해당한다. 그러면 결핵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세 번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TM이 1, 2, 3가 있다면 결핵균의 TM은 세 번째 여기가 됩니다. TM이 가장 높다라는 건 앞서 말했지만 염기설이 비슷하다면 길이가 길거나 아니면 동일하다면 어느 정도 비슷하다면 GC의 함량이 높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GC의 함량이 높은 걸 찾으면 그 중에서 GC 16과 요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기 25라는 건 25, 2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리얼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예요? 알죠? 나에서 뭐 TM이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래요. 답 쓸 때 뭐냐면 길게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GC의 염기성이 가장 많을수록 TM이 가장 높다. 그런데 뭐 리얼에 보니까 다른 것들은 뭐하고 C가 33%이므로 C도 33% 이렇게 막 쓸 수 있겠죠. 근데 핵심적으로 그냥 나타낼 건 뭐라고요? 리얼. 왜 그렇느냐라고 물어보면 뭐 TM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는 좀 더 너무 작은데 쓰기 쉽 그렇게 생각이 들면 조금 더 붙여 쓰셔도 되고 핵심은 딱 그 정도입니다. 리얼 TM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라고 쓰면 그대로 딱 그냥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는 거죠. 뭐 왜 설명이 적어 뭐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거죠. 그 이유를 뭐 판단 근거를 제시해봐라. 판단 근거가 TM이 가장 높으니까요. 됐나요? 그런 부분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자, 다음은 5번 문제인데 1번 문제 할 때 나왔던 부분입니다. 염색질의 응축 단계를 나타낸 거예요. DNA가 2나노메타의 폭으로 있고 아까 말씀드린 뉴클레오솜이 감겨 있는 11나노메타 정도, 아까 크로마토솜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저 정도의 크기.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염색질, 염색사라 부르는 30나노메타 정도의 크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응축되어서 염색체가 되는 형태고요.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이 설명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 설명을 잘 보시면 이게 굉장히 좋아요. 이거와 관련되어서는 아주 그냥 잘 설명되어 있어요. 요약되어서. 진핵세포에서 DNA 응축의 기본은 히스톤 파량체의 핵심에 DNA가 감겨 있는 뉴클레오솜이다. 그럼 다음에는 뭐 어떻게 내도 좋습니다. 파량체를 가로치든 히스톤을 가로치든 뉴클레오솜을 가로치든 11나노메타 염색질 섬유에서 뉴클레오솜은 서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 11나노메타 염색질 섬유가 30나노메타의 염색질 섬유로 응축되는 단계에서 뭐가 뉴클레오솜을 서로 끌어당겨 규칙적인 배열을 만든다. 이렇게 돼서 두 개 묶어주는 단백질, 그게 H1, 히스톤 H1이라고 했죠. 히스톤 단백질 중에 H1이 뉴클레오솜을 서로 끌어당겨 규칙적인 배열을 만든다. 그리고 감기 동안 염색질 대부분은 30나노메타 섬유에 이제 나눕니다. 30나노메타 섬유에 진정 염색질 상태로 존재하지만 그 중에 약 10%, 이것도 다 기억해 두세요. 그냥 90%는 진정 염색질이라고요. 그럼 10% 정도 염색질은 30나노메타 섬유보다 더 응축된, 그러니까 여기가 기준이죠. 30나노메타 섬유 정도의 요 응축된 상태에서 거의 저 정도 상태의 진정 염색질이 90%가 있고 저것보다 부분이 더 응축된 염색질이 존재하더라. 그게 이질 염색질이다. 그러면 진정 염색질, 이질 염색질 반드시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포유류의 경우에는 이질 염색질은 그러니까 더 응축돼 있다. 그러면 풀려 있으면 일반적으로 발현이 좀 더 쉽고 응축돼 있으면 발현이 어려워요. 그래서 포유류의 경우에는 이질 염색질은 상염색체의 어떤 부위와 어떤 부위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이질 염색질은 여기 동원체 부위와 그 다음에 이 끝부분 텔로미어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동원체 부위와 텔로미어 부위에 집중되어 있다. 히스톤 단백질 H1과 그 다음에 여기에는 동원체와 텔로미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하나도 기억해 두세요. 여기에
진정염색질이라고 했죠. 됐나요? 더 많이 응축된 거 말고 진정염색질에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보통 위상 이성질화 효소 2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비히스톤 단백질 또는 비히스톤 산성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비히스톤 단백질 또는 비히스톤의 산성을 쓰기도 하고 산성 단백질이라고 부르는데,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 더 많거든요. 이것들의 특징인데 이 HMG를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핵생물에서 혹시 멀리 있는 그 인핸서 부위에 액티베이터가 결합을 하고 프로모터의 활성을 촉진할 때 밴딩이 일어납니다. 굽힘이 일어날 때 여기에 있는 비히스톤 산성 단백질, 비히스톤 단백질이 결합을 하는데 그게 HMG예요. 이 HMG의 특징이 뭐냐면, 이 이름이 왜 붙었냐면 하이 모빌리티 그룹이라고 해서 실험을 할 때 보면 전기 운동을 하면 굉장히 빨리 아래로 끓여버려요. 그러니까 DNase1에 대해서 감수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매우 잘 잘려버리고 빠르게 이동한다고 해서 그 이름을 어떤 특정한 그룹으로 지으면서 HMG라 붙였어요. 그래서 특이한 게 잘 언급이 안 되는데, 여기 진정염색질에는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 히스톤만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톤 단백질만 얘기했는데 뉴클레오솔을 만드는 히스톤과 그의 H1 결합하고 거기에 진전 단백질에는 위상 이성질화 효소와 그 다음에 비히스톤 산성 단백질까지도 결합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진정염색질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DNase1을 처리하면 진정염색질 부분은 잘 끊기는 거예요. 감수성이 크기 때문에. 그 이질염색질은 잘 안 끊겨요. 됐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묶여져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토포이소모레이스라는 위상 이성질화 효소 2도 일반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효소와 그 다음에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얘들은 원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높다. 잘 잘린다 이 얘기죠. 됐습니까? 잘 잘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을 해 두시는데, 요 그림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염색체를 예쁘게 한번 이렇게 그리면, 그 미술을 못 배워가지고 그리면 요 윗부분을 예를 들어서 텔로미어라고 하죠. 그리고 중간 부분을 동원체라고 하고, 뭐 아래쪽도 있지만 이 텔로미어와 동원체를 묶어서 기본적으로 이질염색질, 아까 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질염색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유전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유전자가 거의 없다. 됐나요? 그리고 감기 전체에 걸쳐 응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제할 때 복제도 S기 때 복제는 제일 늦게
복제가 돼요. 이런 거고, 이쪽을 그냥 하는 예를 들면 진정 염색질이죠. 대부분의 유전자가 있죠. 자가 여기에 존재하고, 감기 전체, 그러니까 감기 전반에 풀려 있다는 게 완전히 풀려 있는 게 아니고, 응축이 덜하다, 탈응축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복제도 빨리 해요. S기 전반기 때 빨리 제일 먼저 복제해버려요. 근데 간혹 이름을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이질염색질인데, 이거는 요렇게, 이걸 앞에다 넣을 수도 있어요. 비조건이라는 건 조건 없이 무조건 그냥 이질이다라는 거고요. 뭐하고 구분 짓기 위해서 그러냐면, 여기에 옮겨 적으면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이 아니고 비조건이 아니고 조건부 이질염색질이 있다. 이 말은 조건에 따라서 세포의 종류나 그 다음에 시기에 따라서, 그래서 뭐냐 하면 특정 시기나 세포에서 이질이 되거나 풀리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응축되어 있다가 특정 세포나 특정 시기에 발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특정 시기나 특정 세포에서 발현되거나 응축되어 있다. 이 제일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런 것들의 예가 바수체각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항상 응축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또 탈응축되거든요. 나중에 바소체가 생기세포 만들 때는 다시 탈응축이 돼야 돼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그 전체를 보고 얘는 뭐 이질도 아니고 뭐 이래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조건부 이질염색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까 특이한 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나중에 뭐 합격 설명회 때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봤으면 이게 제가 자꾸 기출이 중요하다는 게 이거 보면 똑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더 다른 것들이 나오면 이런 결합물질들 뭐 이런 것들이 더 나올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잘 한번 봐두셔라. 내용을 잘 정리해 둔 겁니다. 뭐 퍼센트까지도 아주 잘 정리를 해 둔 문제다. 6번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DNA에 각각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가 서열과 이게 생략돼 버렸어요. Tm 값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됐죠. Tm 값은 뭐 DNA 절반이 단일 가닥으로 변성되었을 때 이중 가닥이 절반이 변성되었을 때 그때의 온도를 한다. Tm 공식이 나왔어요. 알겠죠? Tm 공식을 뭐라고 했냐면 Tm을 온도를 어떻게 구하냐면 2 곱하기 A의 개수와 T의 개수 더하기 4 곱하기 C의 개수와 G의 개수, C의 합 이렇게 해서 온도를 구한다 라고 했어요. 이거 그냥 간단한 문제죠. 그러면 공식에 의해서 Tn, A, B의 차이는 몇 도다. 그때 차이가 일어나는 이유는 AT와 GC 사이에 각각 존재하는 사실은 수소결합의 개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온도를 계산해 보면
위에 것들은 아마 이거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해본 틀리지 않았다면 뭐 42도, 아래쪽 거는 46도 뭐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계산의 값이니까요. 그냥 46도씨 나온다. 그래서 이게 온도 차이는 A와 B 온도 차이는 4도씨가 되고요. 여기에 존재하는 차이는 수소결합. 이 개수 차이 때문에 그렇다. AT는 이중수소결합, GC는 삼중수소결합. 수소결합의 차이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 복지 앞이니까 7번까지 마무리하고 쉬도록 합시다. 굉장히 조심조심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계속 콧물이 나와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네. 다음은 사람의 유전자 X에서 염색질 형성에 따른, 그러니까 염색질 형성에 따른 발현 여부를 알아본 거다. 유전자 X는 사람 AB 세포 중 하나이고 염색질 구조를 형성할 때 연속적이고 규칙적인 뉴클레오솜 배열이 나타난다. 연속적이고 규칙적인 배열. 그러니까 아까 그림의 상기를 해보면 뉴클레오솜 이렇게 딱딱 일정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A와 B에서 염색질 형태의 DNA를 분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각 시료를 DNase 1으로, 잘 보시면 1으로 2분간 처리하고 4분간 처리하고 6분 동안 각각 처리한 시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나의 시료에 앞에 한 시료에 DNA를 순수 분리하여 아가로스 겔 전기영동을 하고 나일론 필터 막으로 옮긴 후 이제 확인했다. 그때 유전자 X의 일부에 해당하는 800 베이스 페어 크기의 DNA 탐침을 이제 썼다라는 겁니다. DNA 탐침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아래쪽으로 끓일수록 베이스 페어 분자량이 좀 작아요. 됐나요? 이렇게 됐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면 2분 처리했을 때는 짧게 처리한 거죠. DNase 1을 짧게 처리하니까 A 같은 경우에는 밴딩이 이렇게 나타났다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쭉 긁히면서 나타났어요. 됐습니까? 쭉 긁히면서 나타났어요. 4분 처리했을 때 보면 A는 좀 더 처리하니까 좀 더 이제 잘려서 이렇게 좀 더 내려왔겠죠. 밴딩이 좀 줄어들면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긁힘이 좀 줄어들었는데 아래쪽으로만 나타나고 줄어들었어요. 6분 오랫동안 처리하니까 A 같은 경우에는 200짜리 베이스 페어만 나타나고 그 다음에 B는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됐나요? 물었던 게 뭐냐면 밑에 문제가 없는데 물은 게 X를 발현하는 세포는 세포 A, B 중에 뭔가라고 말했죠. 됐나요? A, B 중에 뭔가, 그 뭐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 X를 발현하는 세포. 발현한다라는 건 아까 이질 진정했지만 풀려있는 염색체. 됐나요? 굉장히 많이 탈응축되어 있는 염색체가 그래요. 그러면 이게서 A와 B의 패턴 차이가 뭐냐면 짧게 처리했을 때는 드문드문 잘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드문드문 잘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잘게 잘려서 이렇게 쭉 그어졌다라는, 이제 밴드가 그어지는 거예요. 그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했다. 4분도 마찬가지 6분 오래 처리하니까 B 같은 경우에는 실제 다 잘려버려가지고 밴딩이 뭐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탐침과 결합하는 밴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놈이 어떻게 나온 거냐? 이렇게 큰 놈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기본적으로 유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큰 놈들은 잘린 유전자에서 이렇게 탐침이 붙은 거예요. 됐습니까? 탐침이 이런 형태로 붙은 거다. 유전자 X에 이게 보면 요렇게 잘 안 잘려지니까 잘려졌는데, 요게 유전자 X의
일부가 되고 이게 탐침이에요. 이게 800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오히려 이 상태를 보시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상태의 그림은 기본적으로 더 시간을 오래 가니까 잘렸는데, 여기에 탐침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 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200짜리가.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짜리가 붙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 200짜리가 밴딩 두께가 굵어진 건 이렇게 붙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1번 문제에 X를 발현하는 세포는 뭐냐? 발현하는 세포는 풀려 있어야 되는 세포. 발현하는 세포니까 세포 B고 그 근거를 실험 결과로부터 제시해라 라고 물으면 세포 B는 진정염색질로 뭐가 일어났기 때문에 연속적인, 즉 잘게 부서진 연속적인 절단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속적인 절단의 패턴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불연속적인 절단이에요. 연속적인 절단이 일어났다. 진전연색질로 연속적인 절단이 일어났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밑에 밴드 A에 단일 뉴클레오솜에 유래된 DNA 중 최소 몇 종류의 DNA의 탐침이 결합하여 나타난 결과인지를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할 것. 최소 몇 개가 결합된 거냐면 최소 4종류. 됐습니까? 최소 결합될 수 있는 건 이 최소 4종류가 이렇게 결합된 형태다. 밴딩이. 그리고 왜 200 베이스 페어는 800에 4개까지가 딱 최소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됐습니까? 일단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합시다.